요 머리 잠깐 보시면 앞에 이렇게 더러운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이 머리를 이 청나라 사람들 얼마나 감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부유한 사람들, 이렇게 머리 감는 걸 도와주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감는데요. 그런데 보통은 여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그 다음에 겨울에는 겨울 내내 한두 번, 빈곤층에서는 1년 내내 한두 번이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편지원의 역사 편지의 편지원입니다. 자, 오늘은 제11편입니다. 저의 강의 제목은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입니다. 혹시 한번 읽어보셨나요? 이게 책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10권이어서 조금 다 읽어본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중학교 때나 이렇게 학교의 교과서에 나오니까 짧게 단편으로 됐는 건 한번 좀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열하일기에 일단 먼저 시대적 배경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듣고 이제 열하일기를 읽거나 오늘 강의를 들으면 조금 이해하시는데 좀 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종조 시대 때였습니다. 18세기 영조 때 이렇게 등장을 해서 정조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소론과 노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하에 이렇게 남인들이 포착되었던 그런 시대에 이제 배경이 되고요. 그 병자호란 이외에 삼전도 구력이 있을 때 북벌론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명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명나라를 이어서 중하를 우리 적장자는 조선밖에 없다. 중하를 이어받은 사람은 우리 조선밖에 없다라고 해서 리틀 중하론, 소중하론이 조금 많이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하론 사상을 받는 우리의 자부심들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때 청나라는 굉장히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강희제, 옹정제, 건능제 황제들이 지배를 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정말 잘 나갔던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학풍은 이게 송나라 때 시작했던 이런 주자학에서 이제 왕영명이 했던 이런 양명학으로 이렇게 흐름이 조금 바뀌어지면서 조선에도 이런 양명학이 들어왔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문체에 봐서도 이렇게 길게 늘어서는 고문 있죠. 시나 문장에서도 길게 막 이렇게 쓴 이런 문장에서 좀 짧아지고 간결해지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간결한 묘사, 또 일상생활의 묘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시대 문체로 많이 변환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열하일기를 쓰게 되셨는데요.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사실은 이거를 중국, 청나라죠. 이때 시대에 청나라에 여행을 가셨어요. 여행을 가셔서 쓴 여행 기행문이죠. 예, 근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게 책 권수랑은 조금 다른데요. 이거를 26권 10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권수는 지금으로 말하는 권수로 말하면 10권의 책이죠. 근데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게 소분류를 하면 26권이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이게 정조시대 때 완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금서였어요. 두 가지 이유가 같은 이유인데요.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읽는 거죠. 아주 쉽게 재미있게 잘 편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연암 선생님이 가서 정말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 듣고 필담 나누었던 것들, 그리고 연암 선생님의 자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많이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기행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발전된 거, 날짜별로 세세하게 다 적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혹시 이걸 취재를 해서 적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행되기 전에 박지원 선생님이 이렇게 쓰실 때 벌써 필사본들이 유행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성이입니다. 구성이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조금 파격적인 거 많았어요. 내용 면에 있어서나 날짜별로 그런 사건별로 했던 것들이 조금 특이했고요. 그 박지원 선생님의 특유의 그 유머러스한 것들, 재치 이런 것들이 대사로 많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읽을 때 좀 기분 좋고 유쾌한 느낌이 들었었겠죠. 그리고 어떤 사물을 볼 때 박지원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통찰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물건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타인의 입장에서 보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통찰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하일기의 내용에서 문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문에서 소품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문체들, 소설체, 대화체들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이때. 그래서 정조임금님께서도 문체 반정이라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문체가 바뀌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각이 바뀌고 하면 혹시나 국가 체제에 이게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비들한테 이런 문체들을 다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열하일기, 박지원 선생님이 열하일기죠. 그래서 박지원 선생님은 그 정조임금님한테 반성문서라는 그 글을 받습니다. 근데 끝까지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조임금님은 박지원의 그런 독특함을 알고 그다음에 똑똑함을 알고 이제 관직에도 주겠다라고 하고 반성문을 쓰라고 하는데 끝까지 쓰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베스트셀러 작가인 박지원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영상 수업을 요즘 하고 있는데 애들하고 고전문학에 대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양반전, 허생전을 쓰신 분이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 어떤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어머 선생님 눈이 10시 10분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고 내가 10시 10분은 어떤 느낌이야 라고 하니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8시 20분은요 부드러운데요 10시 10분은 무서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보니 저는 무섭기보다는 조금 이 사분이 정말 카리스마 있구나, 어떤 자신의 강한 이런 확신이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박지원 선생님이 선비인데 되게 풍채가 좋으세요. 그리고 너무 좀 뚱뚱하다고 표현할 만큼 이 키도 크시고 사실 풍채가 굉장히 좋으신데 조선의 선비들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죠. 이분은 사실 박남 박씨의 노론 집안에 아주 왕족 출신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영조 46년에는 사실은 과거 시험을 쳐서 장원급제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시험에는 백지를 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은 저는 더 이상 관직에 그리고 권력에서는 벗어나서 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은 사실은 양반이 관직에 나가지 않고 선비가 과거 시험을 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일을 못해요. 백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어떤 고문하시는 분이 청년 백수의 원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양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지원은 그런 데서 벗어나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농사일을 조금 숨어서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박재가나 홍대용, 이동무 뭐 이런 분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중인들, 서인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 사회 현실도 비판하고 또 어떤 토론 문제거리를 만들어서 토론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조선이 잘 살 건지도 의논을 하고 뭐 더 청나라의 문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도 의논하고 그런 나중에 북학파가 되는 그런 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많은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박지원 선생님이 어렸다기보다는 조금 젊은 시절에 약간 우울증인데요. 어떤 우울증이냐면 거식증 있죠. 거식증이라 불면증이 굉장히 심하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니셨대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그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뭐 도사, 스님, 거린, 뭐 거지, 뭐 백성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났대요. 거리끔 양반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평민들을 잘 만나지 않고 천민들을 만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친화력을 높였던 겁니다. 그래서 박지원 선생님이 열하에 나중에 북경에 갈 때 그런 친화력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박지원 선생님이 우연찮게 정말
나름대로는 사회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어떻게 뭐를 할 수 있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팔촌형인 박명원이라는 분이 사신의 정사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을 자제군관으로 임명하시면서 그러니까 개인 수행원이 되신 거죠. 그래서 청나라를 갈 기회를 잡습니다. 너무나 박지훈한테는 진짜 행복한 일이죠.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완전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수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만만치 않아요, 이 길이. 이게 길이 1600km거든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 정도 되죠. 왕복하면 3200인데 어쨌든 나이가 그때 44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죠. 44살이면 갈만하죠. 근데 손자까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예, 이때 나이에 43살은 많은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것도 나이도 나이인데요. 날씨가 여름이었어요. 5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여름, 폭우, 더위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요동벌판, 그다음에 심양, 만주의 궁전이죠. 심양을 거쳐가지고 산해관을 거쳐서 저 열화까지, 북경 열화까지 쭉 가게 되셨습니다. 예. 가게 되셨는데 사실 가서 이분은 뭐 공식적인 이런 업무는 없었거든요. 좀 자유롭긴 했는데 너무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 어느 들어가는 곳마다 조금 혼자서 개인 활동을 좀 많이 하셨대요. 근데 청나라 언어를 하나도 못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자꾸 만났대요. 그래서 사신관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관광이 미쳤다. 이런 얘기도 했었대요. 그러면서 근데 얘기 출발할 때는 하나도 못 쓰던 그런 언어가 돌아올 때 유창한 중국어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관광이 미쳤구나 라고 얘기를 할 만하시죠. 이런 정말 1600 그다음 돌아오는 길까지 다 합쳐서 이런 어려운 여정을 거쳐셨는데 그러면 열화일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쓰셨나 하면 말 위에서 썼어요. 말 위에서. 움직이는 말 위에서. 물론 그 책을 완벽하게 썼다는 뜻은 아니고요. 말 위에서 흔들리는 말 위에서 이제 속기 형식이겠죠. 간단하게라도 어떤 그 간단한 것도 아니었대요.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나중에 책으로 묶으셨는데 열화일기의 도감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말 안장에 달린 두 개의 주머니 중에서 왼쪽에는 벼류가 있고 오른쪽에는 거울을 이렇게 잘 보셨대요. 거울과 붓 두 자루, 그 다음에 먹 하나, 작은 공책 4권이 들어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말 위에서 이렇게 언어도 이게 물론 한자로 쓰셨겠죠.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열화일기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때 시대 때 연암 선생님이 가셨던 시기에는 그나마 조금 자유로웠던 시대입니다. 사실 연암 선생님이 갈 때 청나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명말 청초 시기인데요. 우리가 1634년이죠. 삼전도 구력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남쪽에는 아직 명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에서 사신들이 갔을 때 사신들은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문금전책이라고 하거든요. 중국에서는 조선 사신이 정해진 숙소에서 함부로 밖에 나가거나 상인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지도 못했고 그 이후에 1664년에 그 청나라가 거의 이 중국을 다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신들이 그때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문군정책이 아직까지 완화되지 못했고 혹시나 또 명나라의 그런 잔당들하고 조선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또 어떤 술책을 벌인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굉장히 반대했어요. 18세기에 넘어와서 18세기 초중반을 넘어서서 그나마 청나라를 조금 구경했던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청나라를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이때 시기에. 문군절책이 약간 완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박지원이 갈 때쯤 돼서 이렇게 청나라를 조금 둘러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시대 때 그러면서 청나라를 잘 몰랐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호운불백년. 무슨 뜻이냐 하면요. 거란의 요나라나 그 다음에 여진의 금나라 그리고 몽골의 원은 100년 이상을 가지 못했다. 청나라인 오랑캐도 100년을 가지 못한다.
호온불백년이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청나라를 굉장히 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청나라를 오랑캐로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것들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놓고 무시한다든지 명나라가 더 좋다라든지 얘기를 많이 하고 거의 그 사신을 갔던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청나라 언제 망한대? 언제 망한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청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원하는 답이 있잖아요. 언제 망할 거야? 언제 망할 거야? 하고 돌아다니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언제 망한대? 그리고 어떻게 된대? 라는 가짜 뉴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가짜 뉴스라는 게 원하는 답을 만들어주는 게 가짜 뉴스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면서 사신들이 돌아왔을 때는 돌아와서 청나라 어떻게 된대? 그리고 지금 뭔가 불안하대?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면서 조선 안에서는 북벌론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소중화론이 펴지면서 자신들을 지켜야 되고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신들이 가서 제대로 된 청나라를 보지 못한 거죠. 이런 얘기들 때문에요. 그러니까 국제정세는 자꾸 변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조선은 꽉 막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꽉 막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 우리도 약간 중국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이 이런 말에서부터 조금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이 사절단으로 가실 때 가서 보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점포를 둘러보니 모든 것들이 반듯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단정하다. 한 가지 일도 구차하거나 미봉으로 한 법이 없고 한 가지 물건도 삐뚤어지고 남잡한 모양이 없다. 비록 소외양간 대지울이라도 널찍하고 곧아서 법도 있지 않는 것이 없다. 장작더미가 걸음 구덩이까지도 모두 정밀하고 깨끗해서 마치 그린 것과 같다. 모든 것이 반듯반듯하고 너무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청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게 청나라 후기의 사람들의 변발의 모습이에요. 초기의 사람들은 뒤에 머리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홍순학이라는 사람이 병자연행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년 362일 중에 양치 한 번 아니하고 이빨은 황금이요 손톱은 다섯이라. 묵을 곳이라고 찾아가니 집제도가 우습도다. 캉의 모양이 어떻더냐. 캉의 제도를 못 보았거든 우리나라 부뚜막에 그의 것과 같다. 기름칠을 한 완자창과 회를 바른 담벼락은 미천한 오랑캐들이 거칠해 하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담벼락이 너무 반듯한 거예요. 깨끗하게 잘 돼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거칠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돼지우리 같이 깨끗하게 씻지도 않는 사람들이 무슨 그런 거칠해를 하나,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연암 선생님하고의 정말 저름 다른 내용이거든요. 근데 홍순학 선생님이 적었던 이 시기는 1866년도였고 연암 선생님이 가신 거는 1780년도였습니다. 이게 훨씬 더 뒤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청나라가 더 발전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물론 요때 시대 때 생각해보면 2차 아편 전쟁이 치러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청나라가 힘든 시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연암 선생님 앞에 갔던 사람들의 연행록도 한 500편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봐도 긍정적인 내용이 그렇게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어떤 것을 보고 생각하기 물론 나름이긴 한데 너무나 긍정과 부정이 차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 머리 잠깐 보시면 앞에 이렇게 더러운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이 머리를 이 청나라 사람들 얼마나 감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부유한 사람들, 이렇게 머리 감는 걸 도와주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감는데요. 그런데 보통은 여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그 다음에 겨울에는 겨울 내내 한두 번, 빈곤층에서는 1년 내내 한두 번이랍니다. 예. 그래서 좀 더럽다는 얘기가, 우리가 사실 중국을 폄하하고 약간 혐오하는 내용이 이 더러움 때문이 아닐까 지금도 약간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거든요. 예, 그런 경제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훨씬 앞서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중국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암의 사절단들은 이제 한양을 5월 25일 한양을 지나서 6월 초에 압록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요동벌판을 보게 됩니다. 연암 선생님이 요동벌판을 보고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열흘을 가도 벌판밖에 안 나오는 거나 산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되게 감동을 하는데요. 울어요. 대성통곡을 하셔요. 정말 울장성 훌륭한 통곡을 하는 장소구나 얘기를 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시고 난 다음에 글을 쓰셨는데요. 통곡 소리는 천지간의 우레와 같아서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 나온 소리는 사리의 절실한 것이니 울음소리와 웃음소리와 뭐가 다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퍼서 운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광활한 벌판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슬퍼도 울기도 하지만 너무 감동받고 기뻐도 울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벌판에서 정말 시원하게 한번 울고 싶구나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이 한반도에 살다가 요동반도를 보고 감정이 북받쳐서 이런 내용을 글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월 10일쯤에 이제 요동벌판을 지나서 심량이 도착을 합니다. 너무 깜짝 놀라십니다. 예. 어찌나 번화한지 수레바퀴가 서로 부딪히고 사람들 어깨가 서로 닿을 정도다. 그 모습이 바다와 같구나. 가게들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그 속에 가지각색의 금은보화가 가득하다. 가게를 보는 이들은 모두 멀쑥한 얼굴로 옷차림에 매우 깔끔하다. 박지원 선생님 깔끔한 거 좋아하셨는 모양입니다. 항상 글에 이렇게 깔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심양에 가서 박지원 선생님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술집을 되게 많이 다니셨거든요. 그래 다니면서 상인들도 만나고 그들을 만나서 이제 필담을 나누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필담이라는 게 글을 써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이유는 헤어질 때, 그러니까 글을 많이 써주셨대요. 글을 한번 썼다 하면 문장력도 문장이지만 필체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막 자기도 써달라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가 헤어질 때 너무 사람들이 아쉬워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양에서 또 하나 인기 있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정심환이에요, 정심환. 이게 원래 이 정심환 송나라 때 만들어진 건데요. 송나라 때 사실은 궁에서만 이렇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청나라 조선 후기에 와서 이게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걸 가지고 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고마운 사람들한테 이걸 한 개씩 나누어 주어서 좀 인기를 얻었고 또 많은 내용들을 많이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마음도 편안해지고 왜 떨릴 때 우리 먹잖아요, 맞죠? 또 머리도 맑아지고 하는 정심환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기 청나라 사는 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하일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열하에 가셨던 그 박지원 선생님, 그 다음에 북경에 가서 보셨던 그런 물건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가서 되게 많이 놀라셨거든요. 근데 저희 보시면 어떤 거보다 깨어진 기와 조각과 똥부스러기라 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가장 장관이 깨어진 기와 조각과 똥부스러기래요. 이게 도대체 정말 번화한 도시를 보고 자신을 깜짝 놀랐다는 말도 많은데 제일 좋은 게 이거였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예전의 시대 때는 이렇게 기와가 깨지면 다시 이렇게 얹고 하거든요. 근데 그 깨진 조각을 그 담벼락 있죠. 담벼락 사이에 다 넣어서 무늬를 만드셨대요. 그 담벼락은 그냥 흙으로 하는 것보다는 흙으로 했는 집에는 이 벽돌을 넣어서 튼튼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원을 꾸밀 때는 이 기와를 가지고 물결 무늬를 만들거나 파도 모양을 만들어서 장식을 했답니다. 그리고 심양이나 아니면 북경이나 이런 곳에 가면 똥부스러기가 그러니까 마차들이 그리고 수레가 많으니까 그럴 때 말똥이 많았어요. 그러면 삼태기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들고 똥을 이렇게 막 모은대요. 그러면 그거를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거름을 쓰거나 아니면 건축 재료를 쓰거나 연료를 사용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 연안 선생님이 생각했던 거죠. 이런 거 하나조차, 쓰레기 하나조차 이렇게 삶을 윤택하게 하고 효율적이게 쓰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역시 청나라의 황제들이 정치를 정말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수레입니다. 수레. 수레는 하늘이 낸 물건이다. 조선에 수레가 다니지 않기에 백성의 살림살이가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서 수레가 너무나 많아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수레가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없어서 수레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고구려 시대 때 보면 고구려 시대에 집에 수레가 있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시대부터 이렇게 수레가 있었다는 건 수레를 만들 줄 안다는 건데 만들지 않았어요. 왜? 도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도로가 없어서 수레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나라 도로가 힘들긴 해요. 이게 구한말 시대 때 강 건너는 다리예요. 그나마 이 나무로 요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그냥 돌다리, 아니면 정말 길도 소나 사람이 하나 지나갈 좁은 도로, 그리고 우리가 또 산지가 많다 보니 수레가 다니기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연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수레를 안 쓰니까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도로가 없어서 수레를 안 쓰는 것인지, 수레를 안 써서 길이 나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 것 한데 생각의 완전 차이잖아요. 생각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안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수레를 쓰면 길은 생긴다. 그러니까 빨리 도로를 만들고 수레를 많이 써라. 이게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벽돌입니다. 벽돌. 예. 기둥은 벽 속에 들어있어서 비바람을 겪지 않아 불이 번질 염려도 없고 도둑이 뚫을 위험도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집 지을 때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벽돌 안에 기둥을 세워서 벽돌을 이렇게 세우고 위에 기와를 얹었던 게 청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초가집을 또 한번 이렇게 백성들이 사는 집을 생각해 보면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흙이나 황토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위에도 석가래 이렇게 해서 황토를 하고 위에 지붕을 이렇게 지프로 덮으면 무게 때문에 살짝 내려앉아요. 그래서 이 기둥이 약간 휜 집들도 많고, 그다음에 황토기 때문에 이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쥐들이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벽돌이 진짜 좋다. 이 안에 기둥은 나무니까 불 나도 염려 없고 튼튼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벽돌이 있었거든요. 백제의 무령 왕릉의 왕릉 무덤을 벽돌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벽돌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안 만든 거죠. 왜?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가 없어서 벽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신 거죠, 사람들이. 근데 연안 선생님은 이 벽돌을 보는 순간, 이거 필요하구나.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벽돌의 필요성에 대해서 열알게 아주 자세하게 많이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종조시대 때 벽돌로 만든 대표적인 건물이 있잖아요. 수원화성.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40일의 여정을 거나서 드디어 북경에 도착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그렸던 힘든 여정 두 달 반을 지나서 거의 이제 북경에 도착을 해서 이런 화려한 모습들을 보고 창호지 하나 찢겨진 것이 없다. 북경의 집들을 보고 중국의 법도가 엄격하고 매사에 체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오신지 모릅니다. 북경에 가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토론을 하고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서 이제 여기 오셨습니다. 그 사이에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고 여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딱 오셨는데 정말 큰일이 발생했습니다. 건용제라는 황제가 열하에 없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 박명원이라는 팔촌 형과 함께 이 연안 선생님이 북경을 가게 된 이유가 건용제 70세 생일 잔치, 생일 파티, 만수절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 초대받아서 간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황제의 이런 축하연은 자금성에서 열어집니다. 근데 자금성에서 원래 안 한대요. 열하에서 한대요. 열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안 선생님은 그냥 저 멀리서 그냥 절만 한번 하고 북경을 돌아다닐 계획을 딱 잡고 있는데 이제 겨우 이제 공식적인 절차 밟아가 이제 짐 풀려고 하는데 권용재가 직접 초대장 같은 것도 보내요. 빨리 오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오라고 하니 박지원은 너무 좋아하는 거죠. 드디어 조선인 최초로 열하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예, 그래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서 짐 싸서 바로 출발을 합니다. 다 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추스려서 사람들이 이렇게 갔는데요. 열하. 여기가 황제들의 피서지, 예, 여름 휴가지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강호수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서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에 초대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달리고 하루에 9번의 강을 건너서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권용재가 막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또 열하에 도착해서 막 연안 선생님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여기에서 보고는 너무 기뻐합니다. 예. 도착을 했더니 그 열하에 도착했을 때 이게 모습인데 생일 파티라는 게 이 황제 청나라 황제의 생일 파티라는 게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곡물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물들도 많이 많고 권용재가 특히 동물들을 되게 좋아해서 뭐 맹수도 있었고 특이한 동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 연안 선생님이 좋아했던 게 저기 보이는 코끼리 있죠. 코끼리를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정말 신기하고 너무나 좋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중국 사람들이 뭐 요즘으로 말하면 서커스죠. 마술, 요술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부리잖아. 그래서 그런 화려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연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정말 한 20가지 넘는 그런 마술쇼, 뭐 요술, 서커스 이런 것들을 기록을 정말 자세하게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신기한 거를 보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기록해야 되는 게 연안 선생님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 에피소드로 하나 말씀드리면 자다가 길 가다가 여행을 하다가 조금 피곤해서 잠깐 주무셨대요. 그 주무셨는데 일어나니까 하인이 방금 낙타가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대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꼭 나를 깨워라. 왜 안 깨웠느냐라고 하면서 다음에 자신을 꼭 깨워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거, 뭐 새로운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셨습니다. 열하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이 사원입니다. 정각이 모두 겹처마에 황금 기아를 얹었고 지붕 위에 걸어가는 용 6마리가 모두 황금으로 만들어졌다. 반선은 판첸나바라는 분인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부좌를 하고 남쪽을 향해서 앉아있다. 이게 티베트 불교의 사원을 권용재가 지은 겁니다. 이 반선이라는 분, 이 티베트 불교의 그러니까 서열 달라이 라마의 서열 2번째 하는 반첸라마거든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의 거의 수장입니다. 그분을 열하에 초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연경에서 하지 않고 북경이죠. 연경이 요즘 말로는 북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열하로 옮긴 겁니다. 거기서 하지 않고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수장이 오셨으니까 이 건물을 하나 지어준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불교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 판첸나마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권용재가 주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 분이 판첸나마고 여기가 권용재입니다.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 의미를 차지하는 건데 티베트 불교의 수장을 예우하면서 저 북쪽에 있는 몽골이 믿는 국교가 티벳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시대 때 몽골이 국방력이 좀 강해서 권용재가 조금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권용재 입장에서는 티베트 불교의 수장을 예우하면서 몽골을 제압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두 가지 효과를 보면서 이 사람을 이제 초대를 한 거죠. 나란히 앉아 있다는 게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조금 이제 억압당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박지원이 그것을 여기 딱 가보고 눈치를 딱 챈 거예요. 권용재의 이 느낌을. 그래서 열하에는 천하의 두 뇌가 있다. 황제가 어정거리면서 북쪽으로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수리에 앉아서 몽골의 목을 탁 틀어잡는 거다. 박지원 선생님도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권용재도 그런 두 가지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 권용재의 그런 의도까지도 박지원 선생님이 캐치를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진짜 여기에 있었던
정말 특별한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건용제 입장에서도 특별하지만 여담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게 초대받은 거는 정말 너무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 있었던 일들을 정말 자세하게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청나라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열하일기를 많이 참고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교를 조금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부처님이나 승려한테 절을 하며 우리나라에 가서 지탄받거든요. 그래서 절 안 했어요. 그래서 황관들이 막 조금 무례한 사신들이 조금 무례하게 행동해가 황관들이 막 당황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불상 같은 것을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그걸 우리 가면서 버리자 하면서 막 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황관이 들었어요.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우리 처형 나가거나 아니면 어디 저기 유배 갈지도 모른다, 귀향 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막 서로 했거든요. 근데 박지원 선생님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귀향 가면 너무 좋겠다 하면서 귀향 가면 중국 다 여행할 수 있겠대 하면서 또 그 와중에 또 그런 말을 하셨답니다. 예. 박지원 선생님이 이렇게 그런 공식 절차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열하에 있는 이런 지식인들을 또 만납니다. 그래서 왕민호, 기풍의, 유기전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지구가 돈다, 지구가 또 이 우주를 또 다시 돌고 있다, 이런 지동설 이런 것들을 함께 얘기하고 청나라의 그 선진된 문물들을 많이 배워서 옵니다. 정말 북경까지만 생각했는데 이 열하까지 오는 이 박지원의 처음 이룬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묻고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해 두셨다고 합니다. 자, 열하에서의 이런 일정이 다 마치고 다시 북경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제 제대로 북경을 이제 관광을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강에 늘어선 배들의 형상이 만리장성과 같다. 이게 지금 그림이 잘려 있지만 쭉 연결되어서 배들이 쫙 있는 것이 보여요. 이게 지금으로 치면 소주 항주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이렇게 배를 타고 쭉 통주라고 여기 나오던데 통주에서 쭉 이렇게 북경까지 가는 운하, 길이 이래가 쭉 되어 있거든. 거기에 배들이 쭉 옮겨 다니는 것을 이 연암 선생님 봅니다. 아, 이거구나. 선박이구나. 이렇게 운송수단이 발달해야지 나라가 이렇게 부국강병이 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빨리 수레뿐만이 아니라 이 선박 이런 것들을 잘 발달시켜서 무역을 해서 나라를 부국강병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청나라에 있는 이 청나라 사람들을 봅니다. 지금 오늘날의 모습이랑 별로 다른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이 강 수로를 이용해서 배를 타고 이 물건들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집이 저렇게 반듯한 모습들, 사람들이 이렇게 깔끔한 차림, 이런 거를 보면서 연암 선생님이 자기가 이렇게 돌아다녔던 조선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농사를 1년 내내 지어도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우리는 이제 농사 지을 것이 아니라 무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닦아서 수레를 만들고 또 수로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이제 운송 수단을 잘 해야 된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필요한 물자가 있으면 그게 빨리빨리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돈으로 많이 물건을 사거든요. 그래서 삶이 윤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하고 무역도 하고 나라 안에서 유통도 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적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게 우리가 이런 것들 잘 안 되고 나라가 가난하게 사는 게 박지원 선생님은 다 양반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글만 있는 양반들이요. 허생전 대충 내용 아시죠? 양반들을 비판한 내용이 있지요. 사실은 거기 보면 부인이 그 허생을 책을만 읽으면 돈이 나와요, 쌀이 나와요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허생전은 사실은 그런 내용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맨 처음에 매점매석 하거든요. 그래서 섬을 사요. 섬을 사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무역을 해요. 지금 장대한 스토리가 나오는 이 소설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거기 책에 장기도라는 이 섬이 일본하고 무역하는 장기도라는 섬이 나오는데 장기도가 지금의 나가사키거든요. 그 나가사키는 그때 당시로는 무역이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덜란드나 중국과 이렇게 무역을 했던 그 사이에 우리도 들어간다.
우리 조선도 여기에 무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 허생전을 쓰신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내전 매석을 할 때 해서 그 조선의 경제가 흔들리잖아요. 이게 좀 경제가 아주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무역을 해서 장사를 해서 부국강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해상 무역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교역을 하면 우리가 좀 더 부국강병이 된다라는 것을 이 허생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고전시대 말고 우리 고려시대 때 병난도 들어보셨죠? 그 되게 대표적인 국제무역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조선은 왜 이렇게 됐을 걸까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아라비아 상인들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갑자기 명나라 시대 때부터 이 무역이 딱 끊긴 겁니다. 해금 정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명나라 사람들이 유학생도 받지 않고 상인들도 받지 않고 전혀 이 무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존재하는 250년 동안 이런 무역들을 하지 않다 보니 외국과의 이런 단절 그리고 무역의 중요성을 몰랐던 거죠. 일본은 서양 세력에 의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중국도 이제 청나라도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끼이지 못하고 거의 고립된 상태로 세계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박지원 선생님이 진심으로 청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서 갔습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이 이용후생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예. 백성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이롭게 쓰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풍요롭게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학문이 이용후생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간 겁니다. 예. 실제 생활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고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나라가 번성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배울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청나라로 가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전에 갔던 사신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가서는 중국 사람들 정말 안 되겠어라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깔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풍습이, 우리의 문물이 제일 좋다. 중화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우리가 제일 낫다 하는 비판의식 없이 자부심만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놓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전에 연암 선생님 이전의 사람들은 대놓고 청나라 너네 사람들 왜 이래, 명나라 사람들 이렇지 않았는데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 그 사람들을 깔보고 낮추는 겁니다.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들하고 동등하다는 자체를요. 그리고 한자를 빌려 쓰는 입장에서도 청나라 사람들이 썼던 그런 문장을 아주 깔보고요. 한족들이 그 청나라 황제들한테 충성하는 것, 이런 것들도 거의 용납하지 못합니다. 예. 너무 박지원이 이전에 사신단들이나 조선인들은 이런 잘못된, 청나라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박지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나라를 가실 때 청나라가 오랑캐다 아니다 이거 관심 없었습니다. 이분은 천하를 위하는 자는 백성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오랑캐의 것일지라도 마땅히 수용하고 본받아야 한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분입니다. 지금 나라가 잘 살고 이렇게 하는데 오랑캐 뭐 이거 따질 때가 어디냐. 이 변화하는 시국에 뭔가를 받아들이고 배우고 해서 바꾸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가졌던 분입니다. 예. 그죠? 이게 앉아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 것이 아니라 지금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도 빨리 청나라 거, 오랑캐가 무슨 상관이야. 지금 배워서 우리도 발전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네. 연암 선생님이 청나라에 가신 이유를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는데, 이게 어떤 장면인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네.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이 수업을 하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네, 이런 수업을 하는 거는 실시간 영상 수업인데 작년 코로나가 터지고 2월 말부터 거의 6월 초까지 수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선생님이 근데 6월 초쯤에 전화가 오셔서 선생님 이제 줌으로 아니면 시스코 웨백스로 실시간 수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시간 영상 수업이 도대체 뭐죠? 저 한 번도 그냥 TV 광고에서 외국인 그들이 회사 직원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만 봤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제가 한 개도 알지 줌이 뭔지도 모르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고 일단 끊었거든요. 근데 같이 하시는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이 큰일 났다 하면서 자기도 이 얘기를 들었대요. 자기 너무 신경질 난다면서 자기 마스크 딱 끼고 이렇게 방역해서 진짜 잘 대변 수업하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이거를 하라고 하느냐라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 충분히 이해 갔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선생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수업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수업 다 주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도 할 줄 아는데 아니었거든요.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아, 그래? 하면서 그러면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박영수 선생님하고 그 되시는 선생님하고 저하고 세 명이서 머리 맞대고 배워서 세 분 다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저희. 예. 이게 저는 그때 무슨 확신이 있었냐 하면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배우지 않으면 저희는 더 이상 저는 수업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실수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이렇게 지금도 아직까지 부족함이 있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님도 정말 우리와 같이 이 18세기에 어지럽고 불안한 시대에 살았던 분입니다. 예.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그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저의 삶과 박지원 선생님의 여러 일기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내 생각에 확신을 가져라. 무모하게 그런 확신은 아니고요. 그냥 바뀌는 삶에서 왠지 배워야 될 것은 꼭 배워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으면은 밀고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좀 힘든 시기에 살고 있지만 뭔가 확신을 찬 일을 찾고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